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28라운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현대가 더비죠. 울산과 전북전. 전북이 2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기나긴 울산 원정 연패를 탈출을 했습니다. 전반부터 전북이 라인을 올려서 울산을 끌고 가고 울산이 끌려가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이상했죠. 울산 홈인데 그리고 전북은 주중에 강릉 원정에서 코리안컵 준결승 2차전까지 치러서 지쳤을 텐데 여러모 울산은 또 거기다가 말컨과 같이 이제 부상 복귀자도 선발 투입하고 여러모로 전반에 힘을 쏟은 스쿼드였는데 너무나 끌려가서 오늘 경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울산이 후반 전반은 잘 버티고 후반 초반에 세트피스에서 약속된 플레이로 고승범이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죠. 근데 그게 골대 위로 뜨고 근데 5분 뒤에 전북이 야 너네도 하면 우리도 한다라는 듯이 약속된 플레이를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김진규가 코너킥 상황에서 김태현에게 짧게 주고받고 김진규가 후방에 있는 이영재에게 패스를 찌르고 이영재가 그림 같은 왼발 슛으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어느 쪽에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누가 이런 세트피스를 준비했는지는 코치진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날 거스포획 감독이 경고 누적으로 관중석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코치들이 일제히 포획 감독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포획 감독님 보셨죠? 포획 감독님이 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고 포획 감독 역시도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이 팀이 왜 올 시즌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첫 번째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장면은 뭐 후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벤치에 앉은 김진규, 이승우, 송민규 선수가 나란히 이 노래를 부르고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세를 잡은 전북은 빠르게 달아납니다. 울산이 허율 투입하면서 공격진의 변화를 꾀하던 시점이었는데요. 5분 만에 전진우가 14호골을 뽑았습니다. 전진우의 어떤 마무리 능력도 칭찬을 해야겠지만 김태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북의 두 선수 꼽으라면 한 명은 김태현 저는 보고 싶고 두 명을 뽑으라면 김태현, 홍정호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김태현은 이날 한정 파리 생제르맹의 아치라프 하키미와 같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좀 보여줬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사실상 윙어 위치까지 올라가서 측면 돌파를 할 뿐만 아니고 호시탐탐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이게 윙어인지 플레이메이커인지 섀도우 스트라이커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공격에 가담을 했고요. 전반에는 후방에서 이제 홍정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으로 연결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송민규, 김진규의 지원 사격을 받으니까 어떤 김태현의 왼쪽 돌파는 하나의 확실한 공격 옵션이 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김태현이 공을 잡을 때마다 전북 어떤 울산 수비진은 상당히 좀 긴장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김태현이 가운데로 접고 오른발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그 공이 조현우가 맞기에도 애매하고 울산 수비진이 맞기에도 애매한 곳으로 아주 애매한 곳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진우가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김태현이 올해 커리어 하이인 3개의 도움을 지금 기록 중인데 그 3개 도움이 모두 전진우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전진우가 과연 맛있는 소고기를 샀을지 한번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둘의 케미는 점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은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2개의 크로스 성공 그리고 4개의 태클 성공 팀 내 최다인 3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하면서 공수에 걸쳐서 맹활약했는데요. 홍정호 선수도 좋았죠. 2번의 그림 같은 장거리 패스로 전직 유럽파다운 클래스 그리고 특히 말컹을 몸싸움으로 막는 그런 후반 장면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홍정호는 이날 56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55개를 성공했는데요. 98.2%의 패스 성공률이었고 말컹 에릭을 앞세운 울산 공격을 적절히 저지하면서 기습적인 패스로도 좀 공격을 기여하는 김태형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수비수가 이날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전북은 포항전 패배로 리그 22경기 연속 무패가 끊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중 코리안컵에서 기적의 역전승을 거두고 이날 울산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이 팀이 참 단단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5경기에서 전부 모두 승리할 경우에는 스플릿 라운드에 도입하기 전에 조기 우승을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단일 시즌 최다 승점이 2018년 전북이 세운 86점이거든요. 당시 전북이 경기당 평균 승점이 2.26점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2.25점입니다. 거의 동률이고 나머지 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낸다면 86점을 뛰어넘는 단일 시즌 최다 승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울산은 무기력합니다. 3연패에 빠졌는데요. 2018년 3월 이후로 거의 7년 그리고 5개월 만입니다. 7년 만에 최악의 부진이라는 건데 강등권과 3점 차에서 다음 라운드 결과로 더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문제는 결과도 결과인데 내용이 따라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을 본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좀 다른 축구, 전임 감독과는 좀 다른 축구, 다른 분위기, 그 다른 에너지, 다른 텐션을 어느 정도 지금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크게 달라진 점, 틀린 그림 찾기가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특히 울산이 이날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에 중거리 슛을 계속 시도하는 장면, 그것도 위협적이지 않은 중거리 슛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장면에서 울산의 최근 무력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 유효슛 공식적인 기록은 6개지만 송범근이 슈팅 선방이 0개거든요. 그 말은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은 딱히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지금 3백도 뭐 썼다가 김영건을 이날은 미드필더로 올렸다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어떤 기본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무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9월 A매치 휴식기에 속초로 한 일주일 정도 미니 전지훈련을 떠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과연 얼마나 달라질지 신태용 감독이 지금 약간 좋은 이미지로 선수들에게 각인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 과연 어떤 채찍을 들어서 조금 더 강하게 팀을 이끌고 갈지 아니면 어떤 전술이나 선수 구성에 변화를 줄지 이번 전지훈련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은 제주 광주전입니다. 제주는 참 득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날도 0대1 무득점 패배를 했는데요.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지금 무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경기가 최하위인 대구전 멀티골이라는 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비력을 갖춘 팀을 상대로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다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19경기에서 무득점이 9경기인데요. 11경기인 강원, 10경기인 대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기록인데 최소 득점도 3위 그리고 분당 기대 득점은 두 번째로 낮은 0.79입니다. 뭐 공격 진영 패스, 크로스, 키패스 이런 공격 지표는 중상위권인데 결국은 공격의 세밀함,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공격은 유리 조나탄에게 맡기는 양상이고 가끔 유인수, 가끔 남태희 이렇게 예외 있는 선수들의 가끔씩 해결을 해줬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보이지 않고요. 여러모로 지금 외국인 선수 뭐 뒤에 안양 얘기를 하겠지만 외국인 선수 영입에 대한 아쉬움, 외국인 선수 활용에 대한 아쉬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리 조나탄 지금 8골 기록하고 있죠. 유리 조나탄 외국인 선수 모두 합쳐서 득점 합이 2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잔류 싸움 중인 안양, 수원FC 중 외국인 선수 효과로 최근에 승점을 좀 몰았다는 케이스를 봤을 때 어떤 외국인 선수의 공격 기여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김학범 감독의 제자인 티아고 선수가 또 영입이 돼서 초반에 좀 나오다가 또 어디 갔는지 3경기 연속 지금 결장 중이거든요. 여기에 유리 조나탄이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결장을 합니다. 안양전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조나탄의 어떤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뭐 이날 역시도 좀 공격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합범슨의 고민이 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중 다친 이창민은 종아리 쪽이라고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날 패배로 인한 데미지가 상당한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현재 제주의 공격진 는 특히 광주 수비와의 어떤 상성에서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또 모습이 있습니다. 이날 포함 광주전 3경기 연속 0대1로 패했고요. 최근 4경기 연속 광주를 상대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흔히 뭐 K 무리뉴라 그래서 조금 이 화려한 언변대로 화려한 전술, 화려한 패스 플레이, 공격적인 전술을 꾸릴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팀의 근본은 광주의 근본은 단단한 수비에 기인을 합니다. 2023년에 최소 무실점을 바탕으로 대이변을 썼죠. 올해도 최소 실점 공동 2위고요.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지금 무실점하고 있거든요. 변준수와 같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성장케 수비수도 있지만 광주를 보면 팀 전원이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소위 팀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팀을 상대로 제주라는 팀은 상당히 좀 어렵다. 왜냐하면 제주가 공격진이 어떤 팀 공격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상성상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아릴날전 대패 이후에 광주를 좀 세게 비판한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왜 그랬냐? 왜냐하면 광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팀 수비를 하는 팀인데 그날은 너무 덤비는, 그러니까 아릴날과 같이 스쿼드가 좋은 팀을 상대로 너무 덤비는 축구를 해서 제가 그렇게 좀 비판을 했던 건데 확실히 K리그에선 이정효 축구, 광주 축구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뭐 강원에 약하고 제주에 강한 확실히 상성을 타는 어떤 그런 성향을 좀 잘 드러내고 있는데 제주 원정에서 값진 승점을 따면서 이 어떤 상위 스플릿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고요. 뭐 박인혁 선수 비록 승부차기, 페널티킥이긴 하지만 귀한 득점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도 성공해서 참 얻은 게 많은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어떤 흥미를 끌었던 경기 중에 하나죠. 대구와 수원FC전도 보시죠. 전반 21분 윌리안이 페널티킥으로 수원FC가 선제 실점을 넣습니다. 전반 스코어 1대0. 김은중 감독은 전반에 힘을 줬습니다. 보통은 백오버로 넣던 윌리안 선수도 선발로 넣으면서 뭔가 아직은 그 승점 차가 좀 나지만 대구를 상대로 전반부터 힘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초반부터 누르겠다. 어떤 기싸움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였고 스코어가 앞섰으니까 전반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수협의 후반입니다. 일단 후반 중반에 안현범과 김경민 이렇게 빠른 발을 지닌 측면 자원을 투입해서 속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면서 역습을 통해서 추가골을 노리겠다.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경민은 투입되자마자 역습 상황에서 로빙슛을 시도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수원FC가 2대0으로 달아났다. 그러면은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FC가 최근에 승점을 많이 땄던 거는 남들보다 한두 골 더 넣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멀티 득점을 했기 때문에 사박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화력이 폭발했기 때문에 승리를 계속해서 따낼 수 있었는데 이날은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은 서서히 공이 대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더구나 수협은 최근 뭐 대전, 울산, 김천을 포함해서 최근 4경기, 5경기에서 후반 막판에 꼬박꼬박 실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대구전에도 분명히 1대0으로는 좀 부족하다. 리스크가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반 34분 코너킥 상황에서 박대훈에게 동점골을 내주죠. 여기 후반 추가 시간 카이오에게 헤더로 역전골을 허용하고 후반 추가 시간 7분 역습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박대훈에게 쐐기골을 허용을 합니다. 뭐 수원FC가 후반 중반 이후에 자주 흔들린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대구의 높은 집중력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명수 감독 부임 이후에 뭐 3백을 썼다가 안 된다 싶어서 최근에야 다시 4백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변화 과정 상당히 좀 길고 그 무슨 기간도 그만큼 길어졌고 승점 차도 그만큼 벌어지고 좀 아쉬운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최근에 우주성을 센터백으로 기용하고 베테랑 이용래를 중원에 배치하고 이렇게 새로운 틀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서 뭐 선수 한두 명 바꾸고 두세 명 바꾸는 식으로 지금 팀을 꾸렸고요. 경기력 그리고 텐션 같은 게 확실히 좀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지난 제주전이었고 이날 역시도 비록 선제 실점을 했지만 따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선수 기용에 변화를 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선수의 기용 문제죠.
뭐 그 전에는 새로 영입된 뭐 카를로스라던가 이렇게 기용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세징야 공격진에선 세징야 한 명에게 막 공격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소위 피아노를 옮길 수 있는 선수들, 뭐 김주공이라던가 정치인, 정재상 이런 선수들을 좀 배치를 하면서 역습을 좀 극대화하고 세징야의 개인 능력을 좀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최근 4경기에서 세징야가 5개의 공격 포인트, 이날도 2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대구는 17경기 만에 승리를 했는데 대구의 올 시즌 4승 중에 최근 3승이 모두 3대1 스코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역시 수협과 마찬가지로 수비가 안정적인 팀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런 만큼 결국 승리하기 위해선 1대0, 2대0은 어렵다 당장. 그렇다면 더 많은 골, 후반 집중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날 경기를 가슴 깊이 아마 새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10개를 남겨두고 지금 안양 9위 안양과 승점차가 14점으로 좀 벌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경기마다 최소 1.5점씩 승점차를 좁혀야 된다는 건데 그간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볼 때 최소 승점 40점은 따야지 잔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최소 7승 정도 10경기에서 승률 70% 이상 정도는 해야 플레이오프를 가든 잔류를 하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어려운 도전이 되겠지만 과연 대구가 기적을 쓸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안양전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전술 포인트를 다른 경기보다 살펴야 되는 경기예요. 서울은 울산전과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링가드가 루카스를 대신에 들어간 정도가 좀 변화였고 강현무가 빠지고 이번에도 최철원이 선발 투입된 것 정도가 지난 경기와 좀 비슷한 점이었죠. 안양은 못다를 백업에 두고 김훈을 우선 선발 투입했습니다. 후반전까지 좀 염두에 두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왼쪽에 힘을 준 모습이었어요. 포메이션지에서는 3-5-2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4-5-1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미들에 유키치를 두고 수비수 토마스를 수미에 전진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김정현을 오른쪽에 두고 토마스를 약간 왼쪽에 맡기게 그러니까 토마스 유키치의 어떤 호흡을 통해서 서울의 오른쪽 공격을 파고들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뭐 김정현, 최현우 그리고 전방에 김문이 좀 헌신적으로 뛰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가 조금 더 공격에 가담하더라도 이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비 진영에 숫자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어떤 단단한 시스템을 만든 상태로 서울을 상대했는데요. 이 전술이 3분 만에 선제골을 빚어냅니다. 네, 마테우스의 어떤 개인 전술 그리고 팀 전술의 교묘한 하모니로 보일 수 있는데요. 상대 박스 부근에서 마테우스가 공을 잡아서 문전으로 달려가는 토마스에게 감각적으로 패스를 찌르고 토마스가 가슴으로 공을 잡아서 발끝으로 툭 건드려서 득점을 합니다. 거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떠오르는 그런 아주 감각적이고 깔끔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울 수비진 이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아챔권 정도에 있는 팀이라면 이 정도의 수비 뒷공간이 털리는 장면은 많이 나와서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올 시즌 내내 아니 지난 2, 3년간 계속해서 이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왜 이런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았냐고 하면 그러니까 김주성의 개인 능력, 야잔의 개인 능력으로 끈끈이 버텼던 건데요. 김주성이 산프레체 히로시마로 이적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좀 도드라지고 있고 두 번째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죠. 비록 류재문 선수가 하프라인에서 패스 미스를 범했지만 너무 손쉽게 역습 상황에서 상대 마테우스 야구로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거기다가 이 오프사이드 트랩도 잡지 못했고요. 야구가 손쉽게 슈팅을 쏜 걸 최철원이 막았지만 그걸 못다가 밀어 넣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서울의 수비 최근에 습관적으로 멀티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가 어떤 불안한 게 이날 결정적인 패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안양의 투쟁심을 또 언급을 해야 되겠죠. 일단 슈팅 수가 9대18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점유율도 거의 7대3 정도로 거의 공을 후반에는 만지지 못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서울이 완전히 압도했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위협적인 공격 장면은 많지 않았고 후반 초반에 동점골을 넣은 장면도 권경원의 자책골이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안양의 어떤 전술이 상당히 잘 통했고 그 중심엔
토마스 선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양은 이런 헌신적인 어떤 치열한 경기를 펼치다가 7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못다, 이태희, 김정현 핵심 3명이 지금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출전 정지 트러블에 걸렸는데요. 유병 감독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서울전 첫 승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반드시 라이벌을 꺾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올 시즌 첫 연승을 통해서 지금 제주 수협과의 어떤 승점 싸움에서 조금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고요. 잔류권인 9위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10경기에서 지금 하위권에서 지켜봐야 되는 팀은 아무래도 안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경기고, 서울은 링가드와 안데르슨 공존에 대해서 한 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뭐 개인 능력이 두 선수보다 좋지만 역할이 겹치는 그런 느낌이 상당합니다. 역습 때는 시원시원하게 패스 찌르고 쭉쭉 뻗어나가는 맛이 있지만, 지공 상황에선 서울 같은 팀은 지공 상황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상대가 내려섰을 때 볼 점유를 한 상태에서 그 빈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두 선수의 역할이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안데르슨 역시 밑에서 받아서 풀어주는 걸 좋아하고, 링가드 역시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잘했던 게 뭐 정승원, 문선민, 뭐 김진수 이렇게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날 같은 경우 두 선수가 동시에 나왔을 때 그 역할을 하는 선수가 황도현 선수라고 봤을 때, 만약에 거기서 공이 차단된다? 그러면은 역습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중원에 거의 선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렇다면은 공을 안 뺏기면 되는데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아직은 잘 맞지 않다 보니까 툭툭 2대1, 3대1 패스를 했을 때 공이 차단되는 횟수도 상당히 좀 많았어요. 이거는 뭐 안양이 그 점을 잘 노린 거기도 하지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왜 울산전 때는 텐션이나 어떤 전반적인 경기력이 좋았는데 이날은 좋지 않았을까? 돌아보면 링가드가 없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링가드 선수가 뭐 범인이다, 범인으로 몰고 갈 생각은 당연히 없고, 링가드가 최근 폼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공존의 문제, 그러니까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격 이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링가드, 안데르슨 모두 둘 중에 한 명을 뭐 벤치에 앉히는 그 결정을 하기는 물론 쉽지 않겠지만, 현재 페이스, 왜냐하면 수비까지도 지금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민동 감독이 특히나 이 안정에 기반을 둔 어떤 이 보수적인 전술을 좀 많이 활용했던 그런 감독인데, 최근에 흔들리는 문제에 대한 어떤 파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정성원 선수, 문선민 선수가 이날 부상 복귀전을 치렀고, 9월이면 이제 클리말라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답답했던 공격의 어떤 시원시원한 원샷 원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때는 조금은 경기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 팬들은 조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전 김천전입니다. 대전이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현장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대전의 경기력이 전반기에 좋았을 때와 좀 비슷해 보였다는 겁니다. 선두 싸움을 벌이던 시기에 대전을 돌아보면 일단 수비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뭐 아무리 공격이 안 터지고 하더라도 결국은 무실점으로 뭐 무승부라도 거둬서 승점을 곧잘 땄거든요. 근데 이날은 안톤 선수를 일단 먼저 언급을 해야 되겠죠. 8월 달까지 거의 한두 달 동안은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날은 그날이라고 할 정도로 수비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을 다 커트하고 다 클리어링하면서 김천의 공격을 상당히 조금 무디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죠. 여기에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공격을 가담해서 역전 결승골까지 뽑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프로축구연맹 라운드 MVP도 이제 박대훈이 받았는데, 박대훈과 안톤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안톤의 활약이 지금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전 전반적으로 밸런스, 그리고 교체 타이밍, 투쟁심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특히 측면 수비는 김천의 강점인 측면 돌파를 적절하게 좀 저지했고요. 이순민도 모처럼 90분 동안 영혼을 갈아 넣는 그런 파이터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쨌거나 대전이 후반 12분에 김승섭에게 선제 실점을 했지만 주민규를 적절하게 투입하면서 공격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후반 17분 주앙 빅토르가 그림 같은 왼발 감차로 동점골을 넣었죠.
주앙 빅토르는 2경기 연속골입니다. 뭐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떤 팀을 상징하는 그리고 리그를 대표하는 크랙처럼 경기 내내 상대 수비진을 괴롭힌다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아닌데, 근데 시즌 도중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 공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빠른 공격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때 어쨌거나 이제 득점에 성공하면서 확실히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선수가 바로 에르난데스 선수인데, 지금 장기 부상에 빠진 상황에서 주앙 페드로가 적절하게 그 역할을 해주면서 뭔가 팀 전체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앙 페드로의 깜짝 득점 이후에 어쨌거나 안톤의 역전골까지 나온 셈이니까 주앙 빅토르의 활약이 굉장히 팀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천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한 이승원 공백이 상당히 좀 느껴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김희석, 맹성웅은 이 삼선수미에 가깝죠. 그런 만큼 뭐 중원 장악, 압박 이런 점은 좋지만 전방을 향한 볼 배급 이런 점은 살짝 좀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승섭, 이동준, 뭐 원기종 이런 이 측면 자원의 스피드를 극대화해줄 양질의 전진 패스가 잘 나오지 않았고, 빌드업도 평소보다는 뚝뚝 끊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선수는 없을 때 더 티가 난다고 하죠. 이날 이승원이 빠진 김천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수비도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중인데 올 시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풀백 자원들의 전역과 맞물려서 지금 수비가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살짝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천이 뭐 2위 혹은 뭐 역전 우승 이렇게 높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비 안정화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강원 포항전 마지막입니다. 정경호식 이진법 축구가 점점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연승 상승세를 타던 포항을 무실점 1대0으로 꺾으면서 2연승을 달렸고요. 상스를 넘보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한 때도 수비는 점점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포항전까지 지금 4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이건 강원 구단 창단 이래로 최초의 기록이고요. 강원 최고의 시즌이었던 지난해에도 하지 못한 그런 기록입니다. 3백이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강투지, 박호영, 신민아 3백은 평균 신장이 190cm더라고요. 아마 K리그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3백, 가장 신장이 큰 3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이를 자랑하는데, 그렇다고 공중볼에만 특화된 3백은 아닙니다. 신민아는 쓸어주고 어떤 빌드업까지 하는 능력 을 지금 정경호 감독이 극대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날 선제골 장면에서도 결국은 모재현을 향한 전진 패스로 지금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것도 바로 신민아였고요. 강투지는 대인마크와 클리어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박호영은 확실히 높이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장점이 다른 선수의 조합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피드와 에너지가 있는 송준석과 강준혁이 양 윙백으로 나서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덜었고 공격 파괴력도 좀 늘어난 그런 모습. 특히 이 5백으로 전북과의 코리아컵 중결승 1차전에 나섰다가 뭐 결과는 1대1이었지만 상당히 좀 재미를 봤거든요. 그런 이유로 지금 이 3백으로 꾸준히 밀고 가고 있는데, 점점 경기를 하면 할수록 3백이 안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뭐 강원 팬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김동현이 시즌아웃 당했지만 그 자리를 지금 이유현과 서민우 일단 더블 볼란치로 지금 메우고 있는데요. 새로운 가능성 역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안정화되려면 중원 역시도 안정화돼야지 수비가 안정화되는 건데, 이유현과 서민우가 많은 활동량과 파이팅 넘치는 압박으로 중원을 장악을 해주면서 수비가 보호를 받고 있고, 그게 바로 지금 무실점 연속 행진의 어떤 요인이 되고 있다. 이날도 오베르단 기성용이라는 리그 최강의 어떤 상대 중원 듀오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수비진은 기세 좋은 조르지와 홍윤상을 사실상 삭제를 했습니다. 광주전에서 광주의 기대 득점이 0.14였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이 나오는 게 거의 기적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이날 포항도 기대 득점이 0.59였습니다. 이번 라운드 12개 팀 중에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강원을 상대하는 팀들은 정말 까다롭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강원이 뭐 비기려는 축구를 하냐, 재미없는 축구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쪽에 이제 개성에 강한 다른 공격수들이 많아요. 뭐 김대원이라던가 모재현, 어떤 김건희 이렇게 게임 체인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골이 터질 경우에는 그 골을 지킬 수 있고 이날은 전반 39분에 모재현의 선제골이 나왔고 지난 광주전에는 전반에 이지호의 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에 일찍 골이 터지면서 어떤 강원의 수비가 더 빛을 어떤 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강원이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참 잘 공략을 했죠. 양민혁이 중심이 됐는데 이날 모지안의 득점 장면도 상대의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강원의 수석 코치였던 정용호 감독이 2024 강원과 2025 강원의 어떤 콜라보, 어떤 좋은 점만을 잘 섞어서 팀을 조금씩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포항으로서는 뭐 이호재의 결장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경기가 됐는데 황인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점 장면 빼고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선방을 했는데 그 한 장면으로 인해서 팀은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28라운드 6경기 리뷰해봤습니다. 저는 9월 A매치 휴식기를 거쳐서 29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